금요일의 식구죠. 김성환, 강성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기다렸습니다. 저는 두 분 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서두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이제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혹시 자기만의 좀 노하우가 좀 있는지. 표정 관리.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강성필 네. 이제 그 평론가 보다 보니까 옆에 유동규 씨 앉아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럴 때 TV 조선이죠 그게. 그거 보면서 제가 내용은 안 봤는데 저런 경우 강성필 평론가는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까? 노하우. 네. 일단 투샷이 잡혔을 때는 네. 무조건 웃고 있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 무조건 웃어야 왜요?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안 웃고 표정이 굳어지면 지금 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껄껄껄 웃는 건 아니고 살며시 이렇게 미소를 딱 짓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카메라에 잡혔을 때 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물 마시면 밀리고 있구나 타는구나 이렇게들 우는데 생각을 시각적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그 크구나. 자기가 대선 주자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없는데 뭘? 아니 근데 선배는 이제 사회도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불편한 너무 입장이 달라서 불편한 사람하고 만날 때 선배는 진짜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한테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면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정을 절제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렇잖아요. 토론의 기술 중에 상대방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픽 하고 웃어주는 거지. 그렇죠.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렇죠. 일부러. 네.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고요. 기선제야. 근데 일단 네. 유동규 씨하고 제가 했을 때는 다행인 게 뭐냐면 이분이 방송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네. 대기실에서는 되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네, 할 때는 대기실에서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주군으로 모셨는데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얘기를 떠들고 저한테 다닌단 말이에요? 왜 배신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길래 진짜로. 예.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죠. 간단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근데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네. 김건희 여사는 왜 보호하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본인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어떤 우파의 정당 소속이라는 정체성을 이재명 반대편 네. 사람들에게 이게 본인의 국민의힘 응원을 받고 소속이에요? 있다. 그 소속도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러잖아요. 변절자들이 딱 가면은 더 이게 자기가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성을 더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가열차게 앞장서잖아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저는 하여튼 글쎄요 사생활은 잘 정리하셨는지부터 묻고 싶어 나는. 네. 여기까지 여러 돈을 많이 갖고 가시기도 했고 술도 많이 자셨다는데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약에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표정 관리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철 그런 사람 평론가는 굉장히 싫어요. 옆에서 잘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또 광고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입니다. 정치비상구 시청자 여러분, 혹시 18 어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육원과 같이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18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18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18 어른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허진희 씨는 어린 시절 몇 년을 주기로 바뀌는 보육원 선생님들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허진희 씨도 홀로 자립을 하고 엄마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엄마가 된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 엄마 허진이로 자립준비 청년이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자립의 순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입니다. 네, 정치비상구 시청자 여러분,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엄마 허진이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깊은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여론조사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점이 보니까 영남 쪽의 지표가 좀 약간 특이하게 보이던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특별했던가요?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네. 지난주 이제 긍정 평가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겠죠. 37%였는데 이번 주에는 41%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PK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난주에 21%에서 이번 주 26%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이번에 네. 잘 안 봤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네.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제가 1차 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보수층의 마음은 진짜 김건희라는 사람 보기 싫어. 자꾸 나오게 하지 마. 그리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자꾸 싸우는데 그 싸우지 마.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또 특히 TK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정권인데 저게 다 말아먹고 있네. 여기에 대한 분노심 같은 것들이 표출이 돼서 10%대로 떨어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어찌됐든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뭐 그 가족 댓글단 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 뒷덜미가 딱 잡혀가지고 조용히 하고 쫙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그게 일단 리스크가 없어진 측면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에서는 큰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악재가 없기는 없는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남미 순방 안 따라갔어. 네.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였어요. 대통령도 눈에 잘 안 보였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외교라는 평가를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꾸 윤 대통령 얼굴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외국 가 있으니까 얼굴도 별로 안 보여. 김건희 여사 얼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층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보수층의 그런 선택 행태가. 네, 네. 그러니까 악재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유죄 1심 판결 이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맞아요. 있었는데 네. 제가 본 건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근데 별로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국민들이 계속 묻고 있다는 거지. 그럼 김건희는? 그럼 윤석열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20%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있어서. 네. 네. 만약에 이게 20% 유지된 거는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변함이 없었거든요. 1 정도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움직인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출렁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악재가 될 만한 게 터져도 윤석열 지지율에는 변함이 없다. 그거 자꾸 기대가면서 하는 거는 조선일보식 표현대로 김칫국 마시지 마라. 근데 그걸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재판대로 하더라도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공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든 제대로 해라. 그걸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성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갔다. 두 번째, 김건희랑 같이 안 나갔다. 세 번째,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친윤 친한이 싸우지 않고 한 몸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어서 시선이 조금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상당히 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뭐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뭐 소폭 아주 0점대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을 최소한의 지지를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이제 TK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그마저도 지지할 수 없게 지금까지 만들어 왔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사유들로 나갔거나 인해서 그런 예. 소폭 상승했는데 2주 연속 20% 유지한 게 자랑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두고도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이 또 42%. 사실 이 결과값만 보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액면 그대로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팽팽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팽팽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검찰이 기소하고 네. 만약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고 판결 내용이 국민한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의견 물으면 항상 6대4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그리고 부당하게 표적 수사하고
야당 대표 죽이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가 예를 들면은 아마 그러면 여론조사도 안 했겠지만 100만 원 이하로 선고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거보다 전 숫자가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 정도, 요 정도 발언이면 그 정도, 그래.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무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야.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고요. 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판결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그렇게 네.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근데 이거 보면은 뭐 정치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계속 막 판결이 있고 뭐 죄를 묻고 하는 이 언론의 또 엄청난 보도들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세히 알았을 때 이게 정말 부당하고 너무 이 처벌이 너무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관심이 없거나 이재명 대표를 원래 안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도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닙니까? 먹히지 그런데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지지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그야말로 가운데에서 그냥 무당층이라고 하는 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차후에 대선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대선 후보에서 누군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 후보와의 비교에 의해서 이제 저는 우위가 이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사실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아니, 정말 여론조사 이거 제대로 한 거야?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어쨌든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네. 어쨌든 사법부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네.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3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중앙지검장, 네. 그다음에 4차장, 그리고 그 아래 반부패 2부장 이 3명인데 이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합니다. 검사 탄핵 또 하는 거냐 연달아. 과거에도 뭐 기각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검사 탄핵 3명과 그 기존에 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사 탄핵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에 검사 탄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혐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검사 3명이 현재 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유죄를 받는 간접 재판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을 저희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헌재에서 이 검사 3명에게 저는 인용을 탄핵 혹은 또 그 과정에서 기각은 된다 하더라도 이 판결문에서 어떤 위법성이 하나로 드러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최초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간접 그런 재판이. 취지로 설명해 주신 네. 거고. 근데 이게 짧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뭘 또 그렇다고 검사 탄핵까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민주당한테 썩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 미완의 개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소 독점을 하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건데 공수처를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고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이번에 하는 것처럼 연임 결정을 안 해버리면은 조직이 안 움직이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잘해놨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헌재에 가가지고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권에서 그걸 일부 근거를 가지고 막 정치 공세를 펴는 것도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저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검사가 부당하게 뭔가를 수사를 한다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의회가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찰권을 가지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란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면에서는 탄핵이 가치는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저는 뭐 예전에 유튜브에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냥 이런 검찰은 없애버리든가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지들한테 권력을 맡겨놨더니 칼을 아무나한테 막 휘둘러. 이건 개망난이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검사입니까?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손 안 보면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흥분했어. 그리고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한번 곱씹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면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나이대별로 보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거를. 10대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가 정당한 판결이라는 게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요. 20, 30대가 높더라고요. 제가 정당하다고 보니까. 생각하는 네. 게. 네. 그리고 심지어는 60대도 정당한 판결이라는 게 한 7%포인트 정도밖에 안 높거든요. 네. 49대 42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은 뭐 말할 나이가 없지만 네. 60대조차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0, 50대는 원래 그런 예. 거고. 예. 근데 30대 이하가 맞아요. 정당한 네. 판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시사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파고들 만한 열정 같은 게 없거나 이런 세대들의 경우에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걸 민주당이 계속 고민해야 된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우인 앵커가 지적하신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입법부가 어떻게 하면 행정부 권력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견제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설명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잘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했고요. 사법부를 상대로 한 지지자들의 비난에 손을 좀 걷는데 그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월요일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재판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도 칼럼을 썼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길래 저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우리 이제 사법농단 사태 겪으면서 판사들이 한 100명 정도 조사를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항상 같이 따라붙죠. 같이 있잖아요. 있죠. 네, 동일한 지역에. 네. 판사가 검사한테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는 건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걸 거예요. 근데 사법부 입장에서 판사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화된 그 이후에 보수화 좀 됐던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가 뭐 검사들을 막 이렇게 욕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검사도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법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싸잡아서 해버리면 가뜩이나 그런데 판사들도 인간이잖아요. 판사들 만나보면 진짜 똘이신 분 진짜 많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판사 운도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자극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하듯이 얘기해 준 거는 잘한 거다. 거기에 괜히 지도부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막 이거 하지 말고 좀 이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날 있었던 1심 선고 결과에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1심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저는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략적인 수정을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론 1심 선고 결과를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대신 이제 울분을 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격한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에도 저희 묘하게 민주당 성향 보수 성향 네. 변호사 두 분하고 네. 이제 있다 왔는데 두 분 다 의견이 그렇게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재판부에게 좋진 않을 것 같다가 당연합니다.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TV 보다가 나 이거 보고 들어가서 마치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미리서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재판부도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옆에서 와서 뭐 이렇게 집회하고 뭐 압박한다면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좋고 그런 네.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현명한 저는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인데 이제 조국 대표도 선고일이 오늘 지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11월, 12월이 아무래도 야권 리더들의 그런 사법 심판대에 서는 날들이 줄줄이 되는 것 같은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죠. 결국 다음 달 10일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하필이면 12.12야.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날짜도 참 묘하게 선택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글쎄요. 사실 이건 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 그런 것 같아요. 네. 1, 2심 유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희망 고문 같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하면 그러면 일단은 법리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유재수 부시장이 네, 경기부시장 부산시에 부시장 문제 그거 감찰 무마 중단시켰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붙잡혀갈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몇 트럭을 실어도 모자랄 판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비교하면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찰이 중단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그 행위조차도 만약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다 걸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윤 정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땐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직권남용으로 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권한을 어디까지 절제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절제 영역까지 너는 더 절제했어야 됐어. 그러면서 사법부가 들어가서 검찰이 막 재단을 해버리는 거야. 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잖아요. 뭐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잡아갈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까지 다 사법부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고 검찰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너무 서글퍼.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면은 저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당사자야. 자기가 중앙지검 서울 검찰총장 있으면서 검찰총장 하면서 다 자기가 한 짓이야. 그래놓고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똑같이 다 했어. 최소한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일부라도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결국 조국 대표 이제 그 운명을 저희가 점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번 대법 판결이 많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형이 끝난 다음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법리 오인으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또다시 이제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참 이게 그 모순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조국 혁신당 소속도 아니고 네.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자체가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감옥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 같이 최근에 1심 판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과 저렇게 조국 혁신당처럼 아무래도 유죄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크게 이미 타격을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이라도 파기환송이 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만 있을 뿐이지 나쁜 일은 상황이 없다. 악화될 일은 없다라고 그럼 생각을 합니다. 파기환송 말고는 의원직 상실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금형 뭐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혐의잖아요. 네. 1심에서 1, 2심 다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 대법원이 법률심을 하는 건데 맞아요. 네. 전부 다 판단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판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정 특정 뭐 세 가지 혐의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 법률적인 혐의를 잘못 적용했어. 판단을 잘못했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복잡한 정치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부 파기환송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요? 사법원에서 그걸 계속 걸어두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그냥 1심 대법원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조국 대표 잠깐 안 보는 게 되잖아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 네. 복권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대표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복권시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면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 사후적으로, 이게, 네. 이게 이제 그런 카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이 돼서 경쟁자를 한 명 놔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정치적인 있고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고려나. 네.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네. 분노하기보다는 일단 그건 상수고 조국 대표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건 그것도 상수란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을 해치는 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실이 그 정도의 깊은 고민을 평소에 안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허탈한 결과 나오면은 괜히 공허해지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일부 파기환송 돼버리면 어쨌든 형이 징역형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원직은 상실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옥은 가지 않고 지금 사회에 나와 있으면서 어쨌든 그 현실 정치의 국회의원은 이제 상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파기환송된 네. 문제가 됐을 경우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사실 또 밖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인신이 구속되어 있지만 않는 거지 결국에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것이 어쨌든 야권으로서는 좋은 것이고 네. 뭐 만약에 정말 뭐 가능성이 1%도 없는 건 아니니까 파기환송 돼가지고 뭐 그 대선 주자로 뭐 뛸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같이 네. 뭐 야권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네.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윤 입장에서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그냥 다 사법 리스크로 날리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가 처벌이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할 텐데. 글쎄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날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깊이 고민 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조국 대표만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 입지라든가 위기라는 게 물론 경찰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점점 이렇게 친윤계의 입장이 세지고 있어요. 나날이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 상황은 좀 김성환 평론가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항상 검찰과 경찰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 푹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못할 진짜 것 썼을 같아요. 경우, 예.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당무감사 가면은 뭐 하루면 알 것 같은데? 하루도 안 걸린다는 얘기도 많죠 지금. 몇 시간이면 네. 안다잖아요. 몇 네. 시간이면. 네. 그 생명을 시간은 못한-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네. 이미 국민의힘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자기 이름 그거 금방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4명이 있다. 음. 그중에 1973년생은 없다. 바로 아무런 방해받지 아, 않고 바로 알려줬잖아요. 이미 확인을 한 바가 다 있다.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확인하는 거는 서버 들어가서 관리자 모드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되는 네. 거예요. 생년월일만. 네. 네. 아니 오늘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하고 뭐 쇄신하겠다는 의지도 안 밝혔는데 대통령이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걸로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딱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딴 걸 못하는 상황에 놓여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은 꽃놀이표를 줘버렸어. 질질 가지고 가면서 경찰이 한번 또 압수수색하겠다고 한번 또 원포 한번 놓으면 한동훈 대표 뭐라고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계속 보면서 즐기면 돼. 즐기다가 정 안 돼? 말 안 들어? 또 엇나가네? 그럼 그냥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 서버 그냥 확 압수수색 해버려. 그냥 갖고 와 그냥.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포털에 옮긴 포털도 압수수색해. 그렇게 하면 댓글단으로 번지는 거야 이거. 네. 그 댓글단으로 가는 게 댓글단이 실제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과정이 사실은 네. 그러다가 내년 4월 재보선 걸리잖아요. 재보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만 하여튼 거기서 지면 그냥 몇 가지 그냥 리스크 얹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저는 기자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한동훈 대표 출근할 때마다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보는 것 네. 같던데요 계속.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 본인도 한번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되는구나를 좀 세상을 좀 배워야 돼요 그 사람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댓글 그것도 게시판에다가 남기는 이런 댓글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수법이거든요. 아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쓰는 저는 거네.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이디가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딸, 배우자 뭐 한 5개 정도의 네.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게 1분 간격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한 명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넷이서 모여가지고 그럼 누구일까요? 어. 그 가족 중에 한동훈입니까? 부인입니까? 에이. 딸입니까? 아니 한동훈은 장모입니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은 또 해외 유학 중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IP가 해외 거란 말이야. 모친이나 장인 장모는 너무 연로하셔. 또 네. 이렇게 아유, 그럼 그렇잖아요. 부인입니까? 예.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주식 매매해도 김건희 여사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가능성. 그러니까 5명의 가족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과 대한민국의 어떤 다른 가족이 동명이인 5명이 동시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거 뭐 거의 없죠. 미스테리한 일인 거죠. 네. 사실 이렇게까지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가족이 했다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 진은정 변호사로 자꾸 몰아가는 거는요. 그냥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아예 거죠. 그냥 예. 욕 먹고 가족 일로 털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나? 막 변호사 일하는 사람이 가족과 전부 명의 도용해가지고 그거 공인인증 받아놓고 내 남편 지켜줘야지 뭐 그럴 사이도 아니라던가 하더만 하여튼 막 이렇게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성환 그러니까요. 평론가님. 누가 했지? 그건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또 누가 어제 어떤 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네. 뭐 하신 분이 한시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진시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또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아 어제 그 방송에 나온 분이 네. 예. 그러면 이게 외부에 누군가에게 맡겼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초장에는 한동훈 대표 같이 의심이 많고 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한테 이걸 넘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서 이거 좀 배제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혹시나 모른다. 예. 배우자가 그나마 장인 장모와 모친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글의 성향을 보더라도 어린 아이가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목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곧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이게 관련이 있는 자가 이걸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될까? 네. 법적으로 뭐를 적용할 수 있냐.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게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미 그 게시글들이 삭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럼 증거 인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론을 또 형성,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게 이용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잖아. 업무 방해가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매크로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손보다 더 빨리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의외로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그렇잖아요. 자기 휴대폰 압수수색 당할까봐 그 24개인가요? 비밀번호? 그 걸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알 거예요. 증거인멸 다 하고 난 다음에 글쎄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도 서버에 다 기록이 남아서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거의 버꾸라지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끌면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외부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외부에 누군가가 있는 거 빨리 잡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맞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누군가가 옆에 어떤 팀이든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장희찬이 제기했던 그 댓글팀 뭐 댓글팀이 예,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장희찬 전 최고는 살짝 발 빼더라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뭐라고 합니까? 댓글팀이 네. 있다고 제가 의혹 제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판이 너무 커지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진짜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까지는 막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동훈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남들한테 좀 야박하게 좀 하지 좀 말지 좀. 아유 진짜 남들한테는 그렇게 짓밟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자기 일 당하니까 입국 다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가장 제대로 된 확실한 증거는 아니 본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참는 거 봤냐 이거예요. 참고 있잖아요 지금. 소송하세요. 소송 걸라고 하잖아. 에이. 장희찬 전 최고 소송 걸어 달라잖아요. 네. 요 얘기로 이제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명태균 게이트 보도가 뭐 많이 나온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역기키 아실 것이고 그 보도를 보니까 MBC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확보한 문자 중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문자에 한기호 의원이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5월 10일이 취임식이고 5월 9일 새벽에 이준석과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두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경선해야 갈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한기호 청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여기서 총장 사무총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 라고 명태균 씨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이런 문자를 보고 명태균 씨가 문자 보내고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새벽 시에 한기호 의원이 증거가 된다면 실제로 당 상황은 왜냐면 6일 재보선 공관위의 부위원장이 한기호 의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또 때론 지표가 나온 거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한기호 그 사무총장이 밝혀진 거는 사실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빨리 밝혀라. 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더 뭐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의 테마가 이러니까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좀 나이를 젊은 사람을 쓰자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의견 개진이 될 수가 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의견 개진입니까?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 의견 개진했다는 것도 증거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 이준석이 말했듯이 그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경북도당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 네.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 하라는 게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게 대표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일관성이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문에 선거 개입은 불법이라는 게 의식이 제대로 박혀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처음부터 그때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 이관섭 비서실장입니까? 만나가지고 당무 개입 때문에 그만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그만하라고. 그리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선거의 꽃은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당무와 공천은 당무고 당무는 선거의 큰 일부분인데 이게 어떤 분리해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생각할 수 있겠냐. 큰 틀에서 뭐 한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저는 이 줄기가 지금 나왔다. 드러나고 있다. 네. 들었다.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소명돼야 된다. 네. 물론 한기호 의원은 그 기간에 용산이나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어도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자기가 직접 뭐 개입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그렇죠, 대통령한테 네. 물어봐라, 대통령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음성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음성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저는 의심스러우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이거 아침에 막 어제부터 막 네. 보도됐잖아요. 뭐 김진태 의원 뭐 울고 맞아요. 물고 네. 뭐 녹취 나오고 얼마나 뭐, 많이 네. 나왔어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가만히 이렇게 찾다가 딱 발견한 건데 이전에도 읽은 기사인데 다시 떠올리니까 다 네. 맞는 것 같아. 음. 오마이뉴스가 10월 12일 날 오마이뉴스 기자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받았다. 내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 전화가 먼저 왔다. 전화 네. 왔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김종인은 주인이고 나는 주방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슨 비유를 했냐면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유량은 재고 건너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량 재는 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유량 깊이 재는 거는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도 뱃사공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느냐. 울돌목 건널 때. 자기가 뱃사공이고 이순신이 김종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시작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게 2020년 6월이거든요. 네. 그 이후 어느 시점에 김영선 전 의원한테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2021년 최소 1월부터 명태균 씨는 너무 쫙 하고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녹취록 보면은.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출마 선언 얘기도 잘 얘기하거든. 그리고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준석도 연결되고 그 이준석 대표랑 연결이 되면서 4.7 보궐선거를 치르고 재보궐선거 치르고 오세훈 시장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다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이런 내용을 오마이뉴스 기사 안에 명태균 씨가 쫙 풀어놓은 게 있어요. 네. 내가 단일화 조건으로 뭘 제시했고 3가지를 제시했는데 뭐 했고 그 기사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거 다 네.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거든요. 기사 제목이요. 직접 전화한 명태균, 김종인은 주인, 나는 주방장.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저희가 네. 오늘 길게 했기 때문에 오윤혜 씨를 집에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네. 세 줄평 그래도 집 안 나갈 아니고요. 수가 제 없어. 생방송 가야 되거든요. 생방송 가야 되니까 네. 빨리 세 줄평 오늘은 짧게. 한동훈 씨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멀리 못 나갑니다. 죄 지으셨으면 꼭 처벌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한 평론가, 강성비 평론가, 금요일에 짝꿍 오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국외인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12시에 토요일 특별판을 들고 찾아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놓친 정치비상구 몰아보기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